안녕하세요. 매드스쿨 입시교육의 총괄원장 김민희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한파인데다가 눈까지 내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2021학년도 정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작년과 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에 또 날씨까지 이런 경우를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입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매드스쿨 교육에서는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비대면 온라인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과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해 왔고 또 실행 중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막상 발생이 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수업 결손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실 때 우리 학원에서는 이미 준비해 왔던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었고 또 학습의 공백이 없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여전히 학습과 입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 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사소통도 한번 해보고 또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라이브 설명회의 순서는 먼저 모든 학생, 학년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2022학년도 이후 대입 변화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이 19 이 사태에 대비해서 학습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것이고요. 2023학년도, 24학년도, 즉 현재 중3이나 고1 학생들에 대한 입시 분석과 대비법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어서는 각 부서별 학습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중고등 학생들의 이제 내신 고득점 전략,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입시의 당사자인 우리 고3 재수 학생들의 통합 윈터스쿨 프로그램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 많이 들으셨고 또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도대체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요, 2022학년도 대입 변화 키워드 그리고 그 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학년도 대입 변화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좀 확실하게 좀 미리 전달 드리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들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거고요. 하지만 오늘 이 라이브 설명회는 우리 육지권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우선순위가 우리 지역, 제주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중심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그냥 형식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키워드 속에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자기의 성취도 또 학습 완성도에 따라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전달을 좀 드려보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축소 정시 확대 다들 들어보셨죠? 수시가 줄어들었대요. 정시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에 학교 추천 전형은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학교 추천 전형은 수시입니까? 정시입니까? 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왜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 일관되게 교육 당국의 방침,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사교육 조장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해서 논술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양적으로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적성고사도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과연 이 부분이 실제로 축소가 된 것에 그쳤느냐? 실제 내용은 뭐냐? 그리고 우리 제주 학생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을 거냐?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2022학년도 수능에 가장 큰 변화가 선택과목 제도가 생겼다는 얘기죠.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지 또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모집 단위, 올해 수시와 정시 모집 단위에서 약대생들을 신입생, 학부생으로 모집을 한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편입 제도를 통해서 약대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는데 신입생을 이제 올해부터 다시 학부생을 모집을 하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시 모집군에도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 축소, 정시 확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주요 대학교의 정시 모집 인원이 약 평균 40%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시 2월 인원, 즉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학생들까지를 포함하면 정시의 약 50%까지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학생부가 간소화됐어요. 우리 학생부 전형으로 뽑는 그 내용 중에 그 정성평가 내용이 사실은 줄었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이 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그 지표, 데이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시에서는 이 학생부 간소화로 생긴 종합 전형의 축소를 어디로? 바로 교과 전형의 확대로 보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제주권에 지금 뭐 재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재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각자의 내신 등급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관심사가 뭐죠? 아니,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를 받아야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느냐. 대충 내용은 아시겠지만 학교별로 교과 내신이 1등급 초중반대 이내는 들어야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1등급 중반대를 벗어난다고 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거는 내 교과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건 객관적 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지원권에 있는 학생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시 축소 이 부분은 현재에도 과거에도 1등급 초중반대를 유지하지 않으면 서울권에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시 축소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상은 결정돼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교과 전형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 학생들은요. 나는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 사실상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내신이 학교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학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관리나 자기주도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친구들이라면 사실 대부분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되는 편인데 그게 소수일지라도 어쨌든 모의고사에 약한 친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 전형의 대부분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죠. 그리고 사실상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레벨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특목고로부터 저기 지방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까지 학교 내신의 출제의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을 뽑는 그 대학교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학생들을 사실은 모두 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뽑는 그 객관적 지표가 하나쯤은 필요할 텐데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제주 지역 학생 중에서 본인이 1등급대의 내신을 유지하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각 학교별로 지정하는 수능 최저의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짜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고3 재학생의 경우에는 재수생과 달리 이 학교 추천전, 즉 내신 1등급 초중반대 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2등급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라면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필수 전략으로 대비해야 되는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논술 축소, 적성 폐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성고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까지죠. 이제 작년까지는 한 3등급 내외 정도 되는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서울권에 좀 진입을 하고 싶은데 모의고사는 좀 자신이 없고, 그래서 그 수시에 적성고사라는 게 있어서 서울권이나 수도권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적성고사를 실시했었던 아래 뭐 고대 세종 캠퍼스나 가천대나 수원대 등에서 논술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논술은 사실상 축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늘어난 꼴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중위권 정도 학생들을 위한 논술 전형이 신설된 거나 다름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약대에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고 또 수시로도 약대의 논술이 추가되는 현상이 됨으로써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의치 한수 또는 일반 상위권 공대에서 혹시나 약대도 어떨까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논술이 또 하나 추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사실상 대부분의 논술은 어쨌든 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지원이 가능한 영역이고요. 그런 일부 소수 인원들을 위한 그 전형으로 본다 그러면 실제로는 줄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제주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논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논술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내가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로 논술을 지원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논술의 내용은요, 사실 특히 자연계의 경우에는요, 수리 논술과 과탐 논술이에요. 과탐 논술은 이제 특수한 모집 단위나 등에서 뽑으니까 사실은 대부분 수리 논술이기 때문에 결국 수리 논술을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은 수학 과목에 대한 완성도를 가지고 따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과목에 대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이 좋으냐로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수학적 완성도, 그 수학적 완성도의 기준은 뭐 1, 2등급 내외 정도가 되겠죠. 물론 2, 3등급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서 거기에 또 맞는 대학과 또 모집 단위에 지원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한 1, 2등급 내외 정도 수학의 완성도가 되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논술을 지원해서 불확실한 수능 점수로 지원하기 어려운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전략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수능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인 선택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학 과목에서는 확통, 미적, 기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 모집 단위나 대학의 수준에 따라서는 수학 과목을 정해놨어요. 문과 같은 경우는 뭐 확통이 될 테고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이 되겠지만 논술 부분에서는 기하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특히 최상위권 대학교에서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교 그리고 모집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선택 과목이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목표를 빨리 설정하고 그 설정한 목표를 집중할 수 있게 있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 유불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학의 경우에 확통은 대부분 문과 학생들, 그리고 이공계, 문과이지만 이공계 전공 관련 그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확통을 해야 될 수 있겠죠. 이공계 학생들 중에서도. 그리고 대부분 사실상 이제 이과의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을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이나 또는 최상위권 대학,
그리고 뭐 의찬수, 뭐 약대를 포함한 이런 특수 모집 단위 중에서는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하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함에 따라서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로 하는 진로 계획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과목이 지정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한 과목을 집중하시는 걸로 전략을 짜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대가 부활했고요. 약 35개 대학교에서 1,600여 명 정도인데 이 정도 규모이면 자연계의 상위권 하나의 대학 규모가 하나 신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 지역 학생들의 입장에서 육지 상위권, 서울권에 진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대에 목숨을 걸고 또는 뭐 약대를 처음부터 생각하진 않았지만 대안으로 즉 의치한수나 또는 의치한수 정도 수준의 최상위권 자연계 대학교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약대로 빠져준다면 나머지 이제 이공계나 또는 자연과학 계열의 우리 학생들이 모집할 때 어느 정도는 좀 문이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주 지역 학생들 중에서 서울권을 노리는 자연계 수능 점수로 보면 평균 2등급 내에 드는 학생들이라면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좀 전략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 특히 그 전에 약대 편입 제도가 있었을 때 이공계열에서 생명과학 계열이나 생명공학 계열이나 화학공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결의 변화가 생길 거다. 이 학생들이 그 약대 지원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의대 치대 정도를 지원하는 학생들까지는 아니겠지만 한의대나 수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약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 한의대와 수의대와 약대는 어느 정도 좀 입결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의 이동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자연계 지원의 편도를 가져올 것이다. 자, 정시 모집 군의 변화가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서울대가 올해까지는 가군에 위치해 있었지만 이제 내년도 정시 지원부터는 이제 나군으로 이동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가 어느 군에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고대 이하 학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군 배치를 하는 거죠. 그죠? 자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요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성적이 있어야 뭐 서울대도 생각해보고 연고대를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서울대가 나군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그 라인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일단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실제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학습 성취도나 또는 현재 성적을 감안을 했었을 때 어떻게 그럼 대비하는 게 좋으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거예요.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우리 보통 학생들은 뭐 내신이 안 나오면 정시를 하고 뭐 내신이 좀 괜찮으면 수시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내신이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라는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는 내신이 아닌가 봐 나는 정시해야 돼 이런 경우도 발생이 돼요. 물론 뭐 느낌으로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좋겠지만 뭐 느낌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 왜냐하면 객관적이지는 않은 거니까. 하지만 내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 결국 학생과 학생의 선택의 몫이겠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소한 1학년 고1 때까지는 내신에 대한 집중을 좀 유지를 한 상태에서 고2를 올라가는 시점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 또는 학생부 전형도 그렇고 모두 다 서울권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지방에도 갈 만한 대학교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특히 제주대를 뭐 생각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1등급 내외를 맞아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수시는 수시와 관련된 내신 대비 관련은 최소한 고1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좀 집중력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내가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고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요.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은 본인의 내신 등급을 기점으로 해서, 즉 그 기점은 한 2등급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등급 내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수시에 좀 비중을 두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정시에 대한 비중을 두고 좀 집중하시는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선택 과목 유불리 사실상 지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문과 이과 공통적으로 국어의 경우에는 화작문과 그다음에 언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데요. 이 과목에 대한 선택은 사실상 학생의 성향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주로 좀 싫어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화작문을 좀 선택한다든지, 본인이 독서 파트에 강하다면 역시 또 화작문을 좀 선택하든지, 그 외의 학생들은 뭐 암기에 좀 강하다 싶으면 좀 언매를 선택하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화작문을 선택했을 때와 언매를 선택했었을 때의 과목의 점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걱정하지 않으실 게, 이 과목들을 선택한 학생들끼리의 평균을 내서 점수를 보정하는 방법이 이미 발표가 돼 있고 또 그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빨리 선택해서 집중하면 될 일이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를 너무 오래 고민하면서 학습에 집중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현상만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좀 우리 제주 지역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좀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최상위권, 최상위권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내신으로 보자면 1등급 초중반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겠죠. 모의고사도 한 1등급 초중반대를 최상위권으로 보고, 상위권은 한 2등급 내 정도로 봅시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국영수탐 기준으로 내가 평균이 모의고사 평균이 한 2등급 내 정도로 드는 학생들을 상위권, 그래서 상위권 내지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은 사실상 정시 대비에 대한 비중, 즉 모의고사 대비를 좀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대비하기를 좀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이상으로 먼저 오늘 설명에 대한 전체적인 순서와, 그리고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입시 변화 키워드와 우리 특히 제주 지역 학생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 대입 변화 키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순서에서 또 유익한 정보와 자료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에 집중해 주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앞자리에 앉고 그 시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오자마자 언제 끝나요? 학원에 오자마자 언제 끝나요? 수업 끝나기 전에 짐 싸고요. 그죠? 그런 학생의 결과가 뻔하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설명이 하다 보면 꼭 그래요. 들어오시자마자 언제까지예요? 언제 끝나요? 그죠? 밖에 지금 차 대놨는데 빨리 나가봐야 돼요. 그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또 이 내용이 정말 부모한테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든 아니든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아마 분명히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또 혹시나도 보시게 될 우리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분명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이 설명회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스쿨 교육그룹 빅데이터 센터장 한수아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 학습 위기를 기회로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토픽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교육 양극화 시대. 두 번째, 겨울방학은 위기이자 기회다. 세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매드스쿨 시스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교육 양극화 현상을 살펴볼까 합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힘드셨고 우리 학생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면서 결국 집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EBS 또는 학교 원격 수업 등을 하면서 학습이 이어져 나갔는데요. 사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며 철저한 자기주도 학습을 한 우리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굳건히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며 꾸준히 학습을 계속 이어나간 반면 다수의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던 학생들은 학원도 안 가고 과외나 자기주도 학습도 이제 미흡한 형태로 인하여 철저히 학교 원격 수업에만 의존한 공부를 하면서 중하위권, 하위권으로 내려간 어떤 학력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린 극심한 교육 양극화 현상이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의 분포가 항아리 모양을 이루면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 상위권, 그리고 중하위권, 하위권, 즉 중위권 학생들이 사라진 극심한 학력 격차가 발생된 성적 분포가 나타나졌다는 얘기죠. 즉 극심한 교육 양극화 사례, 극심한 교육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학습을 올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학습량과 그리고 본인들이 공부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피드백을 받는 형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현저히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는 호텔에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을 붙여가면서 과외하고 공부하는 반면 누구는 집에서 EBS 틀어놓고 결국 게임하고 딴짓하고 다른 행위를 하면서 공부 이외에 다른 시간으로 계속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학력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 중위권, 중하위권, 최하위권 학생들이 결국 작년과 같은 사태가 이제 이어지면서 우리 상위권 학생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이 벌어진 격차를 우리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과 동일한 시간을 공부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NO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과 동일한 시간을 공부해서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시간을 더 많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해야만 벌어진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어쩌면 위기이고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좋은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겨울방학은 일단 학기 중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 등교하고 늦은 오후까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제 하원 이후 시간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방학이 된 이후에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시간을 다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시간이 아주 많아진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시간을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하느냐 아니면 학습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이 겨울방학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학기 중에 학습 시간은 18시부터 24시까지 약 6시간에 불과한 반면 방학 중 학습 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 최소 12시간 이상의 학습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2배로 학습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이 2배로 늘어난 학습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 공부를 할 것이고요. 누군가는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면서 본인 공부를 할 것이고요. 또 어쩌면 학교를 다닐 때 하지 못했었던 비교과 활동을 방학 때 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자기주도 학습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습만 올바르게 해낼 수 있으면 사실 다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자기 공부 시간을 마련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만 사실 실질적인 효율적인 공부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사실 처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해낼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 학생들이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요. 자기효능감, 학습 습관, 메타 인지 전략, 자기조절 능력 등 여러 가지 역량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할 수 있느냐 또는 어려워하느냐가 결정되는데 보통 처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영역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즉, 어쩔 수 없이 효율성이 부족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올바른 학습을 해낼 수 있게 될까요? 그 해답은 아마 다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매드스쿨 시스템. 저희 매드스쿨 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살피고 관리 그리고 피드백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등원했을 때 스팟 테스트, 즉 자기주도 학습 역량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학습을 이어가면 될지 저희와 함께 판단을 할 것이고요. 레벨 테스트를 치러서 본인에게 적합한 강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학원에 와서 학습을 하는 과정 안에선 AI 학습 플랫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 내면 강의, 어쩌면 비대면 화상 강의까지 함께 이용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이러한 학습들이 결국 개별 데이터로 누적되고 매일같이 학생들이 피드백을 받으며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 학생들을 분석하여 리포트를 전달함으로써 매번 공부하는 부분이 점점 쌓여나가고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매드스쿨 학원에서는 제주 유일의 학습 플랫폼,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캐치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요. 캐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아는 건데 왜 틀렸을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 공부를 하다가 내가 수학 문제 같은 거 틀렸을 때 계산 실수를 한 건가? 등등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그리고 성적이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학습자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걸 토대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공부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음과 같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동일한 교과 과정에서 공부를 하지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은 모두 자신만의 학습 미로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각자가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적성이나 어떤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학습 미로를 가질 수는 없단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어제까지 공부했었던 방향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AI 플랫폼 캐치를 이용하여 우리 학생들의 모든 기록, 모든 학습을 다 측정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진단하며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마다 다른 학습 미로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즉, 내용의 학습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습자의 내용을 맞추면서 이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매드스쿨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옆에서 이러한 각 단원의 학습 현황에 따라 그리고 과정별 완성도를 확인하고 난이도와 심화도에 따른 학습 적합도를 분석하며 진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복습 주기를 고려하여 학습 완성 시점을 예측한 맞춤 동영상과 개념 확인 테스트 그리고 개별 학습지와 월간 레포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높은 것에 닿기 위한 학습 비밀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을 것입니다. AI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캐치를 토대로 하이테크, 즉 높은 기술력, 우리 학생들을 다 기억하고 거기에 따른 분석을 토대로 우리만의 각자만의 학습 미로대로 따라가는 형식,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터치, 옆에서 감각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살피는 부분이 합쳐지면서 우리 학생들은 좀 더 나아지고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매드스쿨은 비대면 강좌를 진행할 때에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원격 수업과는 다릅니다. 저희는 현장 강의와 동일한 퀄리티를 갖는 비대면 강의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트레이닝과 피드백을 꼬박꼬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을 계속 살피며 소통할 것이고요. 그리고 꾸준히 우리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고 학습 상태를 살피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피드백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생긴 학습 공백과 위기를 초심을 잃지 않고 학생들과 늘 동행하는 저희 매드스쿨과 함께 극복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매드스쿨 교육그룹 빅데이터 센터장 한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선 내용 잘 들으셨죠? 또 뵙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현재 중3, 고1 학생들을 위한 2023-24학년도 입시 분석 및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 전국적인 이제 입시 전형별 비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두 번째에서는 우리 수시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분석과 그 대비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원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정시, 수능 전형에 대한 분석과 대비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학년별 실제 대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시 전형별 비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수시와 정시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들을 이렇게 수치로 조금 표시를 해뒀는데요. 교과 전형이 전국적으로 42.3%, 근데 서울의 주요 16개대는 한 8% 정도가 돼요. 그리고 아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국적으로는 24%, 근데 또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교는 약 44%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미 맨 처음에 우리 설명의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시는 줄었는데 교과 전형은 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과 전형은 조금 늘어요. 그런데 어쨌든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치는 조금 반대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설명드린 대로 서울 주요 16개 대를 진입할 수 있는 그 내신 상위권 학생들의 그 내신의 그 범위는 1등급 초중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학생들은 전국 단위 고등학교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극히 제한적이고 또 학교 이제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교 모집 정원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이 부분의 수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서울권의 1등급 초중반대 정도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럼 나머지 지방권에서는 우수한 자원들을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능까지 넘기지 않고 사전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1등급 때 그래도 2등급 전후에 있는 학생들을 지역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흡수하려는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교과 전형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지방 대학교가 생존하기 위한 전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반대란 말이에요. 서울의 16개대는 약 44%, 40%가 넘어가요. 근데 전국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 교과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는 어차피 소수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우선 학생들을 유입하고 싶은데 어디서 그러면 이 학생들을 데려옵니까? 결국 전국에 걸쳐 있는 특목학교 있죠. 뭐 영재고, 과고, 그 다음에 뭐 국제고, 외고, 전국 단위 자사고. 이 학생들의 특징이 뭐죠? 내신 따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내신 뭐 1, 2등급 맞기가 쉽습니까? 그죠? 보통 뭐 4, 5등급 이런 학생들인데요. 결국 이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 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습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요. 그럼 결국 서울대를 포함한 이 서울 주요 16개 대학교에서는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결국은 이렇게 특목 중심의 우수한 학생부에 강한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16개 대학교에서는 이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한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방 대학교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적겠죠. 그러니까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 대학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과 전형 말고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줄지만 서울 주요 16개 대에는 비중이 큰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우리 2023, 24학년도 현 중3 고1이잖아요. 이 학생들은 뭐냐? 어떤 수치를 봐야 되냐면 그 맨 오른쪽에 해놨죠. 학생부 종합 전형 40% 정도로. 어느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주요 16개대를 포함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교과 내신 등급 뭐 평균 한 2등급 이내 정도 드는 학생들이라면 물론 2등급을 조금 벗어나도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 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권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맨 아래쪽에 수치에 보시면 우리 제주 학생들이 만약에 나는 수시 아니면 정시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수능의 비중이 이제 40%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논술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근데 이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은 수학적 완성도가 있거나 내지는 정말 특별한 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소수이잖아요. 이런 수치를 빼놓고 나면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이냐 아니면 나는 수능 전형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평균 2등급 내외 정도의 기준으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정시에 대한 비중을 강화시키고 만약에 그 범위 안에 즉 2등급 내외 정도의 범위 안에 들었다면 학생부 교과든 종합 전형이 등을 염두하셔서 대비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우리 현재 중3 고1 학생들은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에 반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러면 학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변화예요, 변화. 그 변화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상장도 한 학기 하나만 주고요. 독서도 제목하고 저자만. 뭐 동아리도 축소를 시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성평가의 주요한 내용이었었던 수상 실적과 독서나 또는 동아리를 통한 전공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축소되었다는 얘기죠. 여기 함정이 있어요. 줄었으니까 결국 수시에 대한 어떤 과열된 경쟁을 줄일 수 있느냐? 아니죠. 상장이 줄었으면 그걸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양극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독서 제목만 집어넣는다? 내용 안 집어줘도 되니까 학생들 좀 편하긴 하겠죠. 근데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어디선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만 봐도 사실은 면접에 대한 비중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면접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대답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닥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학생부 축소가 다른 곳에 대해서 더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판단을 위한 세부 특기사항이나 수행평가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이제 세부 특기사항 누가 작성하는 거죠? 과목 선생님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과목 선생님이 작성하는 세부 특기사항에 대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축소된 것을 결국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 그리고 교과 외의 비교과 활동에 대한 즉 수행평가 등에 대한 것이 중요해졌다. 이 모든 것은 이제 과목 선생님들의 역할, 비중이 커졌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과목 선생님 말 잘 듣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해야 되죠. 우리 속된 얘기로 선생님 말 개기면 안 됩니다. 개기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뭐 일부 그런 학생들도 사실은 저도 이렇게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그런 학생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뭐 나는 뭐 수시 안 갈 거니까 그럼 알아서 하세요. 자,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도 이제 기재할 수가 없어요.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되고요. 이제 교사 추천서가 이제 폐지가 되면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이제 자소서를 가지고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대학교 측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가 좋냐면 특히 이제 특목 학생들이 좋아요. 이제 특목 학생들은 어차피 학생부로 갈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죠? 뭐 교과 전형으로 가기가 보통 이제 교과 전형의 대표적인 게 이제 교사 추천서를 받는 건데. 우리 이제 특목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차피 내신이 불리하니까 학종으로 주로 갈 건데요. 그럼 다 자기소개서를 써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자기소개서를 우리서 뭐 특목 학생들은 뭐 오죽이 잘 쓰겠습니까? 학교 활동도 아주 빵빵할 텐데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제주 지역 학생들보다는 특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상위권을 노리는 이런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일부 학교에서는 또 자소서가 또 폐지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되면서 자소서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소서 자체가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자소서 자체가 폐지가 되거나 축소가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까 독서 파트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제 내용, 우리 학생이 정말 읽고 활동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면접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이제 지금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확인 면접, 학생부에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면접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교과 지식이나 또는 문제 해결력을 확인하는 심층 면접이 있는데요. 이런 심층 면접 형태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제주 지역 학생들의 입장에서는요. 일단 챙길 수 있는 데까지는 챙기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시를 일찍 포기하는 건 안 돼요. 최소한 1학년 때까지는 내신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집중하시고 그 과정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자소서 쓰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토론도 한번 해보고 면접해보는 기회도 한번 가져보면서 어차피 겪어야 될 그런 입시의 상황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정시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게 2015년도 개정 교육 과정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을 보시게 되면 수원, 수투, 미저, 과통, 과탄, 사탐. 진로 선택 과목은 기하, 과탐, 투죠. 이것만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죠? 쉬운 과목,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물론 어떤 학생들은 일반 선택 과목도 다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어쨌든 위아래로만 지금 구분하자고 하면 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쉬운 과목, 어려운 과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목 구분이 사실 의미가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쉬운 과목, 어려운 과목이니까 상위권인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사실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하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평이한 과목에서 승부를 보고 그것을 넘어서는 학생들은 도전을 해봐라 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논술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최상위권 대학의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각 대학별로 이미 지정해 놓은 그 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목이 바로 기하, 과탐, 투 과목이 될 겁니다. 또 논술도 어쨌든 수학에 대한 완성도와 과탐, 투에 대한 완성도가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학교와 모집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피곤하리만큼 들어오신 게 문이과 구분 폐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실제로 형식상으로는 그래요. 뭐 국어도 자유스럽게 뭐 선택 과목 2개 중 선택할 수 있고 수학도 선택할 수 있고 사탐, 과탐 섞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중하위권 이하 대학, 지방 거점 국립대 이학, 우리 특히 제주 지역 학생들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가는 제주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대학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표현을 썼죠? 교차 지원이요. 문과가 이과를, 이과가 문과를. 사탄도 가탄도 모두 반영하고요.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잖아요. 결국 최상위권, 상위권을 가거나 특수 모집 단위를 가는 학생들은요. 이과는 이과의 과목, 기존의 이과 과목. 문과는 문과의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재수생 언니 오빠들 누나 형들을 생각하셔야 되죠. 이 집단들은 어떤 집단들입니까?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면 위로 보이지 않는 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등급을 깎아먹는 존재들이죠. 해당 연도에 본인이 원하는 모집 단위나 대학에 아깝게 떨어졌거나 또는 의치한수 또 새로 신설된 약대를 생각하고 있거나 교대를 생각하고 있거나 특수대를 생각하고 있거나 그죠? 고등학교에도 특목이 있고 일반고가 있고 자사고가 있듯이 대학은 더 그렇게 여러 분류의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최상위권이나 특수 모집 단위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재수생들이 정시로 그 대학들을 노린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수능 점수에서 이 재수생들은요, 여러분들을 깔고 앉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등급을 깎아먹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통 모의고사나 특히 이제 3학년 학생들이 6평을 보고 9평을 보면 시간이 뒤로 가면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점수가 올라갈 것 같지만 실제로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면 점수를 지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중에 어찌어찌 하게 되겠지라는 전략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빨리 본인에게 본인이 그 진로 목표를 선택한 그 대학교에 해당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빨리 집중하고 빨리 그 성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학년별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중3
중3 학생들. 뭐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얘기예요. 겨울방학 동안에 국영수 과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선행학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선행학습에는 선진도 학습이 뭐 될 수도 있고, 뭐 예술학습도 사실 말하겠다는 선행학습인 거죠. 근데 선행학습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우리 학생들의 뭐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서 아니 미리 뭐 공부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야. 다만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도만 나가는 이런 어떤 선행학습은 사실 지양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다음 학기 정도, 다음 학년에 다음 학기 정도에 대한 기본 교과목의 기본 개념을 완성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본 개념을 완성하는 거는요, 뭐 한두 번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두 번 보고서도 그게 완벽하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두 번 봤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많이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동안에 이게 어찌 보면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각 과목별 기본 개념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부분에 있는 기본 개념 확실히 다지기를 해 두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최초에 아까 설명이 시작돼서 말씀드렸지만 고1까지는요.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교과 내신에 집중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으로 대학교를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교과 과정을 따라가고 내신에 집중하고 또 내신 중에 내신 안에서의 어떤 비교과 활동에 대한 이런 내용도 집중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 마지막 입시를 대비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상당한 집중력을 주고 또 습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1 때까지는 교과 내신 확보에 90% 이상 비중을 두시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그 내신 교과에 대한 기본 개념 완성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교 들어가서 할 일이겠지만 수행평가, 수상, 세특사, 그다음에 행특상. 그리고 행특사항은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담임 이제 행동 특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세특사항은 과목별로 이제 담당 선생님이 작성하는 내용이지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학생부가 간소화되면서 결국 세특사항과 행특사항이 이제 중요해졌고 또 그 부분을 강조를 드렸는데요. 뭐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를 좀 좋게 가져가셔야 된다. 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우리 학생이 뭐 성적이 좋지 않으면 뭐 익명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뭐 따지는 경우도 조금 있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괜히 좀 선생님한테 좀 개기다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뭐 어쨌든 선생님, 과목 선생님이든 담임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들의 말 잘 듣고 수업 잘 듣고 수행 평가 잘 챙기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를 좀 잘 가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고1 있죠. 이제 예비 고2가 될 텐데, 사실 중3 학생들하고 공통된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겨울 방학 때 방학 동안에는 국영수 기본 교과에 대한 확인 학습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현재 자기가 결과로 받은 내신 교과 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뭐 같은 등급이라도 이게 좀 원점수가 달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등급인데 80점하고 1등급인데 90점.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등급인데 90점, 80점이다, 평균이.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그 학교 시험이 어렵다, 쉬웠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당국에서 봤을 때 같은 등급이라도 이 원점수를 지표를 가지고 파악하는 게 뭐냐면, 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좀 쉽게 출제하는구나, 어렵게 출제하는구나. 그러면 이 정도만 봐도 아무리 블라인드 뭐 면접이고 또 블라인드 또 이 학생부 종합 이 사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만 보면 어느 정도 학교 레벨을 감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입시 컨설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신 교과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한 2등급 내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수시의 비중을 들고 갈 거냐, 아니면 정시에 대한 비중을 더 강화시킬 거냐 라는 것을 결정하시고, 그 결정한 학습 방향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주 일반고 전형별 지원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이제 주요 서울 16개 대학교를 좀 진입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등급 초반에서 중반대를 형성하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에 대한 비중을 높이셔야 돼요. 학교 수상이나 독서나 봉사나 자동공진이라는 창체활동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비교과 활동도 점검하시고 자기가 정한 진로 목표, 학생부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진로 목표하고도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교과 전형의 내신 등급이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도, 학교별 수능 최저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신 2등급 전후 학생도 일정 부분은 교과 전형, 그리고 상당수 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연두하셔서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하시고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 대비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학교들도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생들은 수능, 즉 정시에 비중을 두고 강화시키는 전략을 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현 고1 그리고 중3 학생들에 대한 입시 분석과 대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앞으로의 학습 입시 계획을 짜는데 좀 유익한 정보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드스쿨 교육그룹 빅데이터 센터 부센터장 박지훈입니다.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한 설명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설명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교과서, 학교에서 배부되는 프린트,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지정해 주시는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학습이 돼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학교별 교과서를 기본적인 개념들을 숙지를 하고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을 잘 풀어내면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체화를 해야만 중고등학교 내신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등 내신에서는요, 학교별 교과서 외에 학교별 프린트, 선생님들께서 배부해 주시는 프린트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도 내신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중등부 학생들은 여기까지 잘 챙기면 되는 반면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요, 고등내신을 준비를 할 때 교과서, 학교별 프린트 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지정해 주시는 부교재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습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부교재에서 요구하는 양이, 학습의 절대적인 양이 교과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학습의 부담을 느끼는 이 무렵쯤에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모의고사, 특히 내신 시험이 4월 달이라면 4월 바로 직전에 시행됐던 3월 달 모의고사, 이 직전 모의고사를 학교 내신 시험에 거의 틀림없이 반영들을 하십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요,
모의고사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학습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관연도 모의고사 2020년, 2019년, 2018년 그 이전에 특히 369, 11월의 중심이 되는 이 모의고사들을 학교 선생님들께서 잘 가공하시고 편집하셔서 학생들에게 자료로 배부를 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요, 교과서, 프린트, 부교재, 직접 모의고사, 그리고 관연도 모의고사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학습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관연도 모의고사나 직접 모의고사를 학교 수업에서, 실제 수업에서 다루지 않고요, 자료로만 배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요, 배우지도 않은 부분들을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 방대한 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채로 내신 시험에 응시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당면한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안점을 제가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교과서 중심의 암기식 학습은 안 된다, 지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교과서나 우리 교과서를 대체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EBS 연계교재가 교과서를 대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서는 전혀 내신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 것인데요. 2020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EBS 연계교재가 수능에 연계되는 비율이 70%였습니다. 따라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EBS 연계교재들을 열심히 읽어가면서 중요 개념들을 복습도 하고 암기식으로 달달달달달 외워서 내신 시험을 봤습니다. 네,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이 EBS 연계교재가 수능에 연계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2022학년도에는요 50%로 줄어드는 것이 확정안으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교과서나 EBS 연계교재를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자, 그럼 맨 앞에서 언질드렸던 교과서, 학교별 프린트, 그리고 부교재, 모의고사를 각각의 영역으로 나눠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제주 지역의 학교별 교과서 내신 출제 비중, 교과서가 내신에서 몇 %나 출제가 되는가 영역별로, 과목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과는요, 절반 이상을 좀 상회를 합니다. 영어과는 상대적으로 모의고사나 학교 부교재에 대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교과서가 내신에 출제되는 비율은 국어과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수학의 경우도 국어와 비슷하게 맞춰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은요, 교과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EBS 연계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EBS 연계교재 중심으로 내신을 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중학생들이 빠지면 서운하죠. 그래서 이 중등부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중학생들은요 부교재나 모의고사에 대한 부담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와 학교 선생님들이 배부해 주시는 프린트 학습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내신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매드스쿨에서는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교과서 학습을 시키는지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좀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학습 기관에서도 교과서 학습을 시킵니다. 문제풀이 중심이고요. 교과서에 해당되는 문제집 아니면 학원에서 배부하는 프린트가 주가 됩니다. 이때 학생들은 문제를 열심히 풀고 OX를 나눠서 채점을 할 것이며, X로 채점됐던 오답 문제들을 열심히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할 때 그 순간에는 머릿속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3일이 지났을 때, 어떤 학생들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어떤 학생들은 2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 순간 외웠던 내용들이 다시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매드스쿨에서 똑똑한 AI, 인공지능 캐치가 끌고 가는 교과서 학습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의 장기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을 우리 똑똑한 인공지능 AI가 학생들의 상태들을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문제를 배분을 해줍니다. 최적의 문제를 배분해 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복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문제를 배분을 해줌으로써 효과적인 복습이 되고 어떤 학생들은 3일 만에 어떤 학생들은 1, 2주가 지났을 때 기존에 틀렸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줌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장기 기억 속에 그 내용들을 잘 남기는 역할을 우리 똑똑한 AI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렇게 앞서서 이끌어가는 데 맞춰서 또 교과서 단원별 성적도 그때그때 확인을 하게 해주며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은 그 플로우들을 잘 이렇게 추적을 해서 따라가시면서 가장 섬세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동시에 제공을 해주십니다. 이에 덧붙여서 AI는 학교별 교과서를 맞춤 학습을 학생들에게 맞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이따가 부교재와 또 모의고사를 설명을 드리면서 더 상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장기 기억 속에 오랫동안 보존시켜주는 교과서 학습, 그리고 여타 기간에 장기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늘 의구심, 즉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는 학습.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과서 외에 부교재에 관련해서 또 학교별 프린트에 관련해서 어떻게 효율적인 내신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학교별 부교재의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부교재가 선정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주로 우리 제주 지역에서 선정되는 부교재들을 갖다가 살펴보면 시간 관계상 모든 학교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 가까운 남영고등학교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죠. 뉴 수능 스타트, 단타 이런 부교재들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이 기출 교재들을 이 학교별 부교재를 살펴보면 관연도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중심이 되고 특히 369 11월 달에 기출이 됐던 모의고사가 중심이 돼서 구성된 부교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매드스쿨에 윈터부터 등원을 해서 미리 풀어보고 변형되는 유형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본다면 실전에 닥쳤을 때 학생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부교재를 매드스쿨 AI 캐치는 효과적인 문제를 배분을 해줄 뿐더러 맞춤형 동영상을 제공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학교별 부교재에 대한 완전 학습과 시험 대비를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학생들이 현장 수업에서 한 번 수업을 했다고 모든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똑똑한 AI가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동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은 효과적인 예습과 복습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것이 AI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학교별 부교재와 또 프린트에 대해서 가장 시의적절한 효과적인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교재와 학교별 프린트를 넘어서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가 고교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너무나 큰데요. 이 모의고사는 제주도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 실시되는 내신 시험이 있다면 바로 직전에 실시됐던 모의고사, 즉 3월 달 모의고사가 학교 내신에 반영되고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특징을 먼저 말씀을 꼭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에 맞춰서 매드스쿨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이 반영되는 모의고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모의고사 전지문에 대한 현장 강의가 과목별로 이루어집니다. 현장 강의로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똑똑한 AI가 꺼내주는 맞춤형 동영상 혹은 똑똑한 AI가 꺼내주는 맞춤형 문항들을 학생들을 동시에 풀이를 하면서 효과적인 예습과 복습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특히나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모의고사 전 지문에 대한 분석본을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는 배분을 해주십니다. 여기에 매드스쿨 자체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변형 자료를 풀이하고 이런 자료들을 배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적중률이 정말 높은 매드스쿨 자체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보고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피드백을 해주심으로써 완전 학습을 지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과서, 학교별 부교재, 그리고 학교별 프린트, 모의고사의 특성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매드스쿨은 준비되어 있는 학원입니다. 누구보다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AI가 앞서서 이끕니다. 성실하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섬세하신 선생님들께서 그 뒤를 바치면서 갑니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이끌고 섬세한 선생님들의 손길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곳은 매드스쿨밖에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매드스쿨에 보내주시면 입학하는 순간부터 입시에 이르는 최종 단계까지 책임지고 최적의 입시의 결과를 보장드릴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 일동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스쿨 교육그룹 빅데이터 센터장 한수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이번 겨울방학 중고등부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학습 공백과 그리고 학습 손실이 생긴 그 부분을 잘 극복하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매드스쿨 교육그룹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을 위하여 올 위넌팩이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학원에서 다 해낼 수 있게끔 저희 선생님과 교직원 일동이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등원을 할 때 학습 성향, 학습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플래닝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입학 시 이제 개별 과목 테스트를 통해서 적절히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집중력, 의지력 향상을 위한 저희 멘토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의 밀착 생활 학습 관리가 이어질 것이고요. 더불어 우리 학생의 성적과 학습 이력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매주 1회 이제 학습 상태와 학습 위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 수준 등을 이제 참고해서 어머님들께 학습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발송이 될 것이고요. 저희 선생님들은 어머님과 그리고 아버님과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윈터스쿨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현장 강의. 저희 과목별 매드스쿨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에 맞춘 강좌가 직접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AI 캐치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어떤 맞춤 플랜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결 시스템과 생활관리 또한 저희 이번 윈터스쿨의 특수한 저희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전자출결을 통해서 등하원 등을 꼼꼼히 관리하고 학습 방해 요소를 차단함으로써 그리고 합리적인 생활 규정을 통해서 오로지 학습에만 몰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국어학습, 수학학습, 영어학습, 그리고 사회과학까지도 모든 데이터를 누적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과 플랜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제시하는 Q&A 예약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졌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미리 1대1 예약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갖고 있는 약한 부분 그리고 잘 모르는 것들을 저희 선생님들과 1대1로 원인 분석도 하고 어떤 보완 학습도 제시하며 피드백이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겨울방학 때 영어 학습 그리고 특히 영어 단어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번 윈터 기간에서 꾸준히 우리 학생들이 어휘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끔 영단어 테스트 또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달 인공지능 캐치 플랫폼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의 영어, 수학 테스트를 시행할 건데요.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 수준 그리고 학습 수준이 어떻게 변하고 현재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약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번 윈터스쿨 시간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아침 9시부터 그리고 밤 9시 또는 밤 10시까지 우리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공부가 진행될 것이고요. 단 중학생 학생들은 18시까지 공부를 하고 19시부터는 선택적으로 본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시간표 내에는 본인이 수강하는 그리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학습을 공부하고 저희는 다 개별적으로 맞춰서 이제 학습할 수 있게끔 플래닝 또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때 저희가 또 하나 준비한 스페셜 프로그램이 같이 있는데요. AI 캐치 매스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중요한 겨울방학 그리고 많아진 시간, 이 시간에 100% 성적이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완전히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할 것이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대면하기 힘들고 학원에 직접 오기 힘들어도 시외 지역, 서귀포 지역 또는 제주도 이외의 전국 어디서나 외부로 접속을 하여 저희 플랫폼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한, 대면이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도 당연히 접속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완전 수학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수학에만 몰입해서 완전히 학습하여 실제 학기가 진행되고 본인들이 시험을 볼 때까지 충분히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완전치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학원이 자랑하는 AI 캐치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서울대치동 선생님과 매드스쿨 선생님들이 함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피드백과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저희 AI 캐치 매스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9시부터 12시 또는 1시부터 6시까지 본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플랜을 짜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될 것이고요. 어떤 학생의 수준 또는 학생의 성취도,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과목에 맞춰서 이제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은 같이 얘기 드릴게요. 끊임없이 분석하고 꾸준히 소통하며 우리 학생들의 어떤 완전 학습을 이뤄내기 위해서 저희 매드스쿨 선생님과
교직원 모든 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습 공백이 생기고 학습 손실이 생긴 몹시 중요한 이번 겨울방학, 저희 매드스쿨에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합니다. 저는 매드스쿨 교육 빅데이터 센터장 한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앞서 여러 내용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2021학년도 매드스쿨 교육에서 준비한 고3 재수 통합 인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3 재수 통합 인터는요, 그 대학 입시를 공통의 목표로 하는 고3과 재수생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고3 윈터, 그 다음에 재수생들 선행반을 좀 분리해서 했었는데요. 어차피 대학 입시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그룹을 서로 통합해서 관리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통합 윈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를 통해서 상호 경쟁력을 조금 높여보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또 서로 다른 그룹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뭐 조금 더 그 경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를 통해서 몰입의 학습 환경을 좀 조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항상 고민이고 또 실제로 이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자기 주도적인 어떤 입시 목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정한 그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그 동기부여에 따른 또 실천 점검을 좀 향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주변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어떤 입시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보자 라는 것으로 전체 통합 인터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다만 좀 고3은 3월 달부터는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3월 이후의 프로그램은 2월 중에 사전에 안내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와 상황 또 학교 일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입시라는 것은 성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성적이 전부 다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뭐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기본적으로 성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입시라는 결과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과목별 학습 성취도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드스쿨 교육에서 고3 재수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일 완전 학습입니다. 이 역시도 많이들 들으셨고 또 실제로 그런 학생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다수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일 겁니다. 완전 학습 부분. 그래서 이 완전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1대1 코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학습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반 학원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것은 수업인데요. 우리 학원도 물론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수업이 먼저가 아닌 그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이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1대1 코칭 과정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은요, 학습 플래너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학습 플랜의 형식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마다 자기 뭐 취향도 있을 테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쓰는 거는 맞지만 쓰는 걸 의무로 정하는 건 맞지만 그 형식은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플래너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해와야 될 예습 과제나 당일 학습한 내용에 대한 복습 과제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또 개념이나 또 질문에 대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노트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학습 상담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준비를 한 것도 있고 또 확인 학습이 된 부분도 있고 또 플래너를 작성하다가 또 바뀌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정 보완에 따른 별도의 또 트레이닝이 실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추가 완전 학습 실시가 되기도 하겠죠. 뭐 사실 아이들한테 그 학습이 그 과목에 대한 학습이 얼마나 완성되어 있는지 확인 학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오히려 학생들한테 물어봄으로써 대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좀 구술을 시켜본다든지 또 학생들이 또 질문을 통해서 뭐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첨삭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와야 될 과제 그리고 또 진도를 안내해주고 그 과제 진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참고사항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걸 그날 체크업 리스트를 통해서 이 체크업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학부모께 전송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뭐 학생이나 부모님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특히 학생들에게요. 하지만 이 부분이 뭐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면 물론 고3 재수 뭐 다 큰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항상 보면 뭐 자기 주도적으로 또 학습에 항상 몰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날 완전 학습이 쌓이게 되면 사실은 뭐 학습 성취도 올라갈 거고 뭐 입시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당일 완전 학습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라는 게 제일 고민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앞서서 과정을 충실히 하면 쌓여가기는 하겠지만 마지막 이 과정에서 학부모께 전송을 드리는 거는 학생들이 뭐 사실 눈치를 보겠죠. 부모님께 이 내용이 좀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라는 거를. 그러면 뭐 대충 할 수 있는 부분도 뭐 부모님께 전송이 되는 걸 감안해서 조금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집중이 덜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도 일정 정도 좀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그걸 좀 활용해서 좀 더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1일 당일 완전 학습에 대한 과정과 또 학습 보고서가 전송이 되면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주간 테스트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 오전에 과목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그 역시도 테스트에 대한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께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물론 학습 성취도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학습 성취도를 올리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인데요. 뭐 나쁜 습관을 들기가 쉽지만 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죠. 특히 학습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원 수업이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또 그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들은 일단 수업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을 때 한계가 있고 학습 결과로 그 성취도의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수업 중심보다는 학생들이 정말로 놓칠 수 있고 또는 중요하지만 등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1대1로 코칭을 하고 이 부분들을 집요하고 끈질기게
분석하고 추적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누적 학습, 또 매 주간 누적 학습, 이를 통한 월간 성취도 테스트를 통해서 매일 확인학습 관리를 하고 이 내용들을 부모님들이 또 받아보시면서 데이터에 근거한 상담도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물론 학생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해보려는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이를 보완해 줄 필요가 생겼을 때는 수업도 병행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학원 수업, 즉 수업이 중심이 되는 형태의 수업 관리를 순서를 조금 바꿔보는 거죠. 학생들이 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온 상태에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수업을 병행하고 그 이후에 피드백을 함으로써 조금 더 긴밀도 있는 그런 수업의 관리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그 학습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이게 또 하나 특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의 경우 학원 수업이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이제 빠져버리게 되면 나머지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죠. 뭐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요. 할 게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과에 담당 선생님들이 같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학습 리포트를 보내드리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모도 일정 정도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거를 자기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나 마치 자기하고 같이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늘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학습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학생들하고 상담하거나 부모님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 공부, 학습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너무 편한 환경에만 노출이 되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감시자 역할도 있고 또 끊임없이 점검을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을 추적하고 드러내고, 이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성취도 결과를 높이는 데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부모님께 이 보고서를 전송함으로써 또 학부모님들도 같이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우리 학원 선생님들 상담 전화 많이 합니다. 요즘은 뭐 비대면이다 뭐다 해서 뭐 상담 횟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은 많이 해요. 뭐 머리는 있는데 공부는 안 한다. 우리 아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끝이 좋질 않아요. 왜 그러죠? 성적이 안 오르니까. 집에 가면 공부 안 하니까. 어머님들 공부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죠? 문 닫고 방 안에 들어가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고요. 불신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 어머니들은 이제 남의 자식 대하듯이 하는 거고 우리 학생들도 밖에 나가면 모르시겠지만 남의 부모처럼 얘기합니다. 정말 심하게 욕을 하는 경우도 사실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대체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면 뭘 하는지 몰라서 참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도 받아보시고 그냥 전화해서 뭐 일상적인 사회적인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고 또 속상해 하시고 그러기보다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 직접적인 데이터를 근거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될 거 물어보고, 그럼을 통해서 선생님도 긴장하고 학생도 긴장하고 부모도 긴장하고, 그래서 한 아이를 제대로 길러내야 된다면
온 동네가 다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위일체란 말도 있고요. 학생과 부모와 학생이.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습관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건 맞지만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고서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뭐 전화 상담도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학생 면담은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뭐 특별히 더 많이 하는 학생, 좀 덜해도 되는 학생이 있기는 하겠지만 늘 면담하고요. 또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문서상으로 받으시지만 문서상으로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뭐 같은 아이지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1시간 전 다르고 또 지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표정 보면 알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서면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늘 보면서 학생과 얘기하고 학습 외적인 측면도 필요하다면 부모님과 같이 의사소통해서 가능하면 아이가 방치해둔 상태에서 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이왕이면 미연에 좀 방지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만의 올바른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데 부모님과 우리가 유의할 부분이 뭐라고 그랬었죠? 바로 데이터에 근거한, 쌓여진 그 데이터에 근거한 상담, 그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타 학원에 비하면 뭐 자랑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하면서도 되게 좀 피곤하고 집중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한 학생이 학원에 들어오면 퇴원을 하지 않는 이상 마지막 입시까지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매달 뭐 성적, 그 다음에 뭐 상담, 뭐 면담, 그리고 또 부모님과 상담한 내역을 통한 또 추가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 파일만 열면 그 학생의 모든 히스토리가 다 드러나요. 이런 걸 통해서 상담을 한다. 그래서 보통 뭐 학원에서 광고 홍보하면 뭐 정밀 추적사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학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뭐 이런 거에 근거해서 부모님들이 꼭 필요한 상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성적 성취도와 연결될 수 있는 상담을 실시하고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입시 데이터에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앞서 지금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전체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시 정시에 대한 뭐 대비 기준, 뭐 선택, 집중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입시 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입시 로드맵일 거예요. 입시 로드맵이라면 뭐 입시의 플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정한 목표 대학과 학과 물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달라진다 하더라도 목표 대학, 목표 학과를 설정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역이라도 그럼 대학의 수준이라도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수시 정시 대비에 대한 분석 대비법을 학생들과 얘기해서 작성하게 합니다. 그럼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에 따른 공부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습 플랜, 학습 로드맵을 작성하고 매번 성적 평가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어떤 학습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에 이제 고3 재수 학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뭐 학력 평가나 또는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성취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온 결과와 앞에서 얘기했던 누적 데이터 그런 상담 관리해 왔던 내용들을 같이 절충하고 결합해서 또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추가 로드가 작성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또 로드맵을 추가 로드맵을 작성하고 또 목표 관리를 또 해준다라는 거죠. 뭐 수시든 정시든 기본적으로 애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애들이 만들어가고 자기가 정한 목표를 실천하고 점검하고 또 변경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점검하고 아이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도록 학원에서는 그 보조자 역할을 좀 충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행자 역할, 학생들의 보조자 역할을 좀 책임지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1차 윈터 개강은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고3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 중에서 이제 지금 참여하는 애들도 있지만 또는 이제 다음 주 중심으로 또 참여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기간은 2월 26일까지 약 8주 동안 기본 국영수 패키지 관리와 필요에 따라서는 또는 성취도에 따라서는 탐구, 논술은 선택적으로 또 수업을 수강할 수도 있고요. 2차 윈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학교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학생들은 일단 2월 달까지 기준입니다. 2월 달까지 기준. 평일 그다음에 주말 가리지 않고 등원 시간은 오전 9시예요. 마치는 시간은 밤 10시인데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습 제한으로 이제 저녁 9시에 귀가를 하게 되고요. 토요일 날 경우에는 오후 5시 50분까지는 의무적으로 학원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토요일 날 저녁 시간부터 일요일 날은 자율 등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도 되고요. 학원에 나와서 관리를 받으면서 해도 되고요. 물론 일주일 동안 좀 충실히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과 약속하에 좀 주말에도 보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과표는 시간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일정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수업과 또는 개별 코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리,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선택 과목과 입시 학습 코칭을 받게 되고, 토요일 날은 주간 테스트 내지는 주간 테스트에 대한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고, 토요일 날 저녁과 일요일 날은 자기주도 학습, 자율 등원 관리를 받게 될 경우에는 학원에 미리 그 일정을 얘기해서 좀 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만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편성은 기본적으로 4개 수준의 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입학 상담 시에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에 대한 분석 상담을 통해서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칭 중심으로 개별 관리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쉽게도 한 개 반에는 10명 이내로 해서 소수로만 인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좌석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빨리 학원에 사전 예약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별로 이제 수준에 따라서 이제 시간표하고 이제 진도 계획이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진도 계획표나 또는 시간표는 최초 입학 상담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반배정을 받으시고 추가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고3 재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윈터 스쿨에 대한 프로그램 안내였고요. 어찌됐든 장시간 모든 입시의 내용이나 좀 부서별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에 대한 게 이슈가 되었고 또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고 경험하고 싶어 했으나 방법이 없어서 미루거나 또는 좀 혼란스러웠던 과정들이 작년 올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미 비대면 수업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었고 사실은 실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전통적으로 수업하면 그냥 현장에 가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야지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하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지금 현재도 지금 실시되고 있고 그 전도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왔었지만 모든 학부모들께서는요, 우리 특히 이제 성취도가 이제 낮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비대면 수업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들이는데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 현장 수업을 할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습관이 잡혀져 있는 아이들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안 하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집단으로 앉혀놓고 수업을 해봐도요,
여러 아이들 녹화해 보면 결국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듣는 척이에요. 실제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도 제가 이 줌 화상 그 수업을 통해서 애들 해보니까 1대1이잖아요. 다 따로따로 부르잖아요.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걸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상당히 좀 괴롭고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 한꺼번에 해야 될 수업을 다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드세요. 수업 시간이 2배, 3배로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좋다. 피곤하지만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비대면 수업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하지만 비대면 수업의 한계도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터칭하는 것과 화면으로 보는 것과 또 화면으로 했었을 때 직접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로 완성할 수가 없다. 대면과 비대면이 학생의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적정의 조화를 이뤘을 때 정말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게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좀 어려움들을 또 수정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과정들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보시고 알아보시고 참여하시고 모르는 건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은 좀 신경을 적극적으로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모든 내용과 정보가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학습 입시 계획을 세우는데 유익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시 보기 해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